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부엌 바닥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최동기는 여느 때처럼 신문을 읽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5세의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 먹을래요? 어제 남은 두부도 있고. 정옥자가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72세의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을 다니며 건강을 챙기는 아내를 보며 최동기는 항상 고마움을 느꼈죠. 좋지. 당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으니까. 최동기의 대답에 정옥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이 두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제는 명절에나 손녀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약국에 들를게요. 내 혈압약도 떨어져 가고. 정옥자는 다시 냉장고 앞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당신도 가끔은 병원 가봐요. 요즘 기침 심하던데. 정옥자의 걱정에 최동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옥자는 설거지를 하고 최동기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이날이 그들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옥자는 복지관에 다녀온다며 나갔습니다. 최동기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 무렵 정옥자가 돌아왔을 때는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최동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좀 많이 움직였나 봐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옥자는 그렇게 말하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함께 본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기는 평소처럼 일어나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옥자도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꺼내던 중 갑자기 그녀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최동기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최동기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옥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동기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최동기의 세계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연사라는 의사의 진단.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이어질 예상치 못한 사건들. 최동기의 평범했던 삶은 그날 아침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최동기는 검은 정장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딸 최미란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작은 아들 최준호도 옆에 서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조촐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몇몇 이웃들과 친척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떠나다니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최동기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최동기는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정옥자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그녀가 쓰던 안경, 그녀가 입던 옷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옥자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최동기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최동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생명보험의 김지훈입니다. 정옥자님의 남편분이시죠?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동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보험회사라니 아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했던 걸까요? 네, 그런데요. 사모님께서 생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고요. 최동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다음에 들려온 보험사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아닙니까? 최동기의 질문에 보험사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수익자는 박성진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성진이요? 누굽니까? 그 사람이. 최동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희도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당시 고인께서 직접 수익자로 지정하셨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최동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모르는 사람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혹시 조카일지도 모르겠군요. 최동기는 문득 아내가 종종 언급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봐줘야 할 조카가 있어. 아내는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동기는 그저 친척의 아이를 잠시 돌봐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조카의 이름이 박성진일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걸까요?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최동기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인이 서명한 계약이라 변경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수익자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요. 통화가 끝난 후 최동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니.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요. 다음 날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진님께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동기는 놀랐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이미 보험금을 청구했다니. 그토록 빠르게 움직였다니 수상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내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기본적인 신원 확인은 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가 맞습니다. 최동기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친척을 위한 배려였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이후 최동기는 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했을까? 그 질문은 최동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이제 보니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동기는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박성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최동기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성진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박성진님께 최동기님께서 연락을 원하신다고 전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박성진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동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이 모르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최동기 씨입니까? 박성진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네, 제가 최동기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아내의 보험금 수익자가 되었는지요? 아, 그건 정옥자 씨가 직접 지정하신 겁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거든요. 박성진의 말투는 가볍고 불성실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 아내와 당신이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최동기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성진은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동기는 보험사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급을 미룰 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이 사람과 어떤 관계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수익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보험사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 검토를 위해 지급 절차를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미룰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최동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딸 최미란의 말에 최동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와 40년을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내 어머니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뭔가 이상해. 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은 내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최동기는 오랜만에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무기력했던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복지관 관계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성진이요? 아니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어요. 정옥자 씨가 그런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박성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최동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동기는 아들 최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성진이라는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어.
내 어머니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인데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구나. 아버지, 그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민간조사 업체인데 그쪽에 의뢰해 볼까요? 최동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이 과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 이후 발견된 이 수상한 상황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최준호는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간조사업체에 의뢰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동기는 박성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름, 보험사와의 연락 사실, 그리고 짧았던 통화 내용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라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동기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나요?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왜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동기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최동기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자의 옷장과 서랍을 정리하던 중 최동기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 손수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첩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최동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정옥자의 깔끔한 글씨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성진이 용돈 30만 원 송금했음. 마이너스 3월 15일 약값 보냈음. 마이너스 4월 2일 성진이 월세 지원 마이너스 5월 1일. 최동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첩에는 지난 2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성진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송금 내역, 통화 시간, 만남 약속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최동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니. 그것도 그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성진이 병원비 100만 원이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최동기는 서둘러 아내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서류함에 보관된 통장을 꺼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비슷한 날짜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성진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보냈는데 내가 전혀 몰랐다니. 최동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그에게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동기는 아내의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정옥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했지만 주로 간단한 통화와 문자 정도만 했습니다. 최동기는 스마트폰을 켰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폰 비밀번호 아세요? 딸 최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글쎄, 어머니 생일이 아닐까? 315 한번 해보세요. 최동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내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준호야, 이 폰 좀 열 수 있겠니?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최준호는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최준호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폰이요. 최동기는 열린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평소 정옥자가 메신저를 사용한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어보니 성진 동생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최동기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보내주신 돈 잘 받았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최동기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여보라니, 사랑해요라니. 이건 단순한 조카와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정옥자와 박성진은 특별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최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동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였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최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하지만 최동기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정옥자가 박성진에게 보낸 사진들, 만남의 약속,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들.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젊은 거지? 최동기는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옥자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민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최준호의 말에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자와. 최동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시작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내의 배신은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기는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정옥자의 계좌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네, 최동기님. 고인이 된 배우자의 계좌 내역을 열람하시려면 이 서류들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동기는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정옥자의 계좌 내역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박성진에게 보낸 금액은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 꾸준히, 때로는 갑자기 큰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최동기는 그제서야 아내가 자신에게 용돈을 줄여달라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어요? 최동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이 박성진은 누구이고 어떻게 정옥자의 마음을 얻었는지. 민간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동기는 아들 최준호와 함께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최동기는 긴장된 손길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박성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박성진, 52세,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보험 설계사, 부동산 중개사 등의 직업을 가졌었으나
지속적인 직장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0년 전 다단계 판매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최근 1년 사이에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옥자 님과의 관계는 약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교육이요? 최동기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 것은 알았지만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정옥자님은 3년 전부터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았고 박성진은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박성진은 복지관에서 나와 개인적으로 정옥자 님을 포함한 몇몇 여성 노인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최동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활동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금전적 거래는요? 최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옥자님은 지난 3년간 박성진에게 총 3,800만 원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초기에는 소액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최동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800만 원이라니. 그들의 노후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박성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동기가 물었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특별한 직업은 없으나 여러 중장년 여성들과 교류하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외제차를 구입했고 생활 패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성진은 정옥자님 외에도 다른 여성 노인들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4명의 여성과 정기적인 만남과 금전적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동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사기꾼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제 아내의 사망과 이 사람이 관련이 있을까요? 조사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옥자님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박성진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기는 아내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구나. 최동기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결연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박성진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박성진의 일상 패턴을 파악해 놓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강동구의 한 카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압구정동의 한 술집에 갑니다. 대부분 여성을 만나는 약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 내일 그 카페에 가보겠습니다. 최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최동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혼자 가야 한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날 밤 최동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배신, 박성진이라는 사기꾼, 그리고 아내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날 배신한 거야? 아니, 저자가 사기꾼인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동기는 조사관이 알려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마침내 박성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성진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들어가 그와 합석했습니다. 최동기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웃고 대화하는 모습, 때론 손을 잡는 친밀한 모습까지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최동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속았던 것일까요? 박성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돈을 건네고 심지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던 것일까요? 그는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늘은 관찰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박성진은 사기꾼이었고 아내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도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박성진을 관찰한 후 최동기는 새로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과연 자연사였을까요?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기는 정옥자가 사망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 제 아내가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정옥자라고요. 의료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접수대의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유족 확인 후 가능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동기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는 확인 후 그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중년의 의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재훈 의사였습니다. 최동기님이시죠? 정옥자님의 남편분이시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아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말 자연사가 맞나요? 김 의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의무기록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별다른 외상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혹시 약물 복용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최동기의 질문에 김 의사는 의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약간의 항고혈압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정옥자님께서 평소 복용하시던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독성 물질이나 과다 복용 흔적은 없었습니다.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검은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당시 상황상 뚜렷한 타살 의심점이 없었고 유족분들도 동의하지 않으셔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동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와서 부검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이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기록은 볼 수 있을까요? 김 의사는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네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았고 그에 따른 약물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 약은 무엇이었나요? 일반적인 항고혈압제인 암로디핀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
5mg씩 복용하도록 처방되었습니다. 최동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평소 건강에 신경 쓰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다른 약을 같이 복용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나요? 김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일부 약물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우울제나 일부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최동기는 바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이용하던 동네 약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 정옥자가 항상 이용하던 약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옥자님은 오랜 단골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시 아내가 어떤 약을 주로 구매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약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처방약은 항고혈압제와 가끔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는 종합 비타민을 자주 구매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은 언제인가요? 사망하시기 이틀 전에 오셨습니다. 항고혈압제 처방을 받아가셨어요. 최동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온 적이 있나요? 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젊은 남자분과 함께 오신 적이 있습니다. 조카라고 소개하셨어요. 최동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나요? 키가 크고 단정하게 생긴 50대 초반 정도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정옥자님을 많이 챙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성진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최동기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약을 대신 사간 적도 있나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두 번 정도요. 정옥자님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동기는 약국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성진이 아내의 약을 대신 산 적이 있다니. 혹시 그가 약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는 다시 민간조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성진을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정옥자 사망 직전의 행적과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조사관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동기는 다음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박성진의 집 앞에서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동기는 박성진의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몸으로 잠복 감시는 쉽지 않았지만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의지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성진이 중년 여성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그 여성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마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동기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최동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실례지만 박성진이라는 분과 아는 사이신가요? 여성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물으시죠? 최동기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었고 얼마 전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여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꾸 몸이 이상해요. 성진 씨가 주는 영양제를 먹고 나면 항상 이렇게 어지럽고. 하지만 그가 너무 잘해줘서 의심하기가 어려웠어요. 최동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여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동기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의심 요소가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보험금 사기가 의심되고 제 아내의 죽음도 자연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자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동기는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 박성진과의 관계, 약물 의심, 그리고 방금 만난 여성의 이야기까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수집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경찰은 최동기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최동기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현우 형사였습니다. 최동기님, 저희가 박성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간 조사관을 통해 알아낸 박성진의 정보, 아내의 통장 내역, 메시지 기록 등입니다. 최동기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정현우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분명 박성진과 정옥자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최동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동기 씨인가요? 박성진의 오피스텔 앞에서 만났던 여자입니다. 이선이라고 해요. 최동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얼마 전 박성진의 집 앞에서 만났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병원에 갔었어요. 혹시나 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특이한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누군가 고의로 약을 섞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최동기는 정현우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도 관심을 보이며 전화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선희 씨, 혹시 경찰에 이 내용을 진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이선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도 이 일이 너무 무서워요. 1시간 후 이선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정현우 형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성진 씨는 항상 저에게 영양제라며 약을 건네주었어요.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먹었는데 먹고 나면 항상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선희는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의사가 이 약물은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혈압이 있거든요. 정현우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동료들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술과 증거로 박성진에 대한 수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박성진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약물과
여러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노트에는 여성들의 건강 상태,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접근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현우 형사는 최동기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성진을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상당히 결정적입니다. 최동기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정옥자님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의학 전문가가 정옥자님의 사망 당시 혈액 샘플을 재검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샘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우 형사가 최동기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최동기님, 검사 결과 정옥자님의 혈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동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약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 박성진이 제 아내를... 정현우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진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는 정옥자 님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장년 여성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 하나를 최동기에게 건넸습니다. 특히 이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박성진이 정옥자님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약 잘 먹었어요? 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정옥자님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최동기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박성진의 노트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정옥자 마이너스 보험금 2억 5월 중 처리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최동기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현우 형사는 다른 서류 하나를 최동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성진은 3년 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한 여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동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성진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사기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됩니다. 최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정의는 실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내를 돌려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 날 박성진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최동기는 법원에 참석했습니다. 박성진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최동기는 처음으로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련된 외모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속심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증거의 명확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동기는 법원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범인이 잡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남자를 믿었는지, 왜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성진은 중장년 여성들을 노린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외로운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신뢰를 쌓은 후
점차 감정적인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투자나 사업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일부는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물을 이용해 그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옥자도 그런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그녀에게 박성진은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주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계획된 연기였습니다. 최동기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둘러싼 모든 일도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박성진의 재판이 열린 지 한 달 후, 최동기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성진은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보험금은 다시 최동기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옥자는 박성진에게 속은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최동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이걸 밝히기까진 너무 오래 걸렸지만 최동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든 그 사람에게 속았든 이건 내가 막았어야 했어.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것, 모든 것이 그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최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기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준호와 최미란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들으셨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최미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울고 있니? 최동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쓰러워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최미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어머니를 그런 사람에게서 보호했어야 했는데. 최동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책임이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 최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여러 여성들을 속여왔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도 그런 사람에게 속은 것뿐이에요. 최동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셨어요. 어머니를 지켜냈어요. 최미란의 말에 최동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지. 이미 당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최동기는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기의 손녀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10살 소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지은아. 최동기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울지 마요. 지은의 작은 손이 최동기의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최동기는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가 범인을 잡았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지은의 순수한 말에 최동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최동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최미란과 최준호는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최동기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어른답게. 최동기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나아갈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동기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정옥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 그리고 가족 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최동기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과거의 추억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내가 스마트폰을 배운 것처럼 그도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 정옥자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스캔하며 최동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옥자, 넌 날 버렸지만 난 끝까지 널 지켜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용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40년간의 추억은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아내를 위해 싸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동기는 이제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자녀들과 손녀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용서와 새로운 시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최동기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평화롭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72세의 정숙자는 이른 새벽부터 손녀 민지의 아침을 챙기며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정숙자는 잠든 민지를 깨우러 방으로 향합니다. 민지야, 일어나렴. 학교 갈 시간이야. 정숙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란을 가족의 전부로 여겨왔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삶의 이유였죠. 특히 손녀 민지는 정숙자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입니다. 정숙자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어요. 아들 부부와 손녀가 근처에 살아 자주 왕래했고 특히 민호는 애틋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민호는 종종 퇴근길에 들러 이렇게 물으며 정숙자를 챙겼습니다. 정숙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주변 친구들 모임에서도 늘 아들 자랑을 빼놓지 않았죠. 우리 민호는 바빠도 꼭 엄마 생각해요. 어제도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와서는. 며느리 미란과는 격식 있는 사이였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미란은 성격이 밝고 효부 노릇을 톡톡히 해내 주변에서도 칭찬을 들었기에 정숙자도 속으로 흐뭇해하곤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민호 오빠가 고기 사오기로 했어요. 미란은 종종 이렇게 정숙자를 초대했고 정숙자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손녀 민지는 할머니를 잘 따르는 천진난만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이 정숙자에겐 큰 기쁨이었죠.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정숙자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정숙자의 집 전화가 격하게 울렸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충격적인 소식이 정숙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며느리 미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출장 겸 여행을 간 민호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정숙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죽다니. 정숙자는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지만 전화 속 미라는 흐느끼며 어머니, 민호 오빠가 우리를 떠났어요. 라고 오열했습니다. 정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온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란과 정숙자는 황망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시신은 오지 않고 이미 화장된 유골함만 도착했습니다. 현지에서 시신 훼손이 심해 부득이 화장했다고 했죠. 작은 유골함을 부여안고 통곡하는 미란의 모습에 주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정숙자의 가슴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찝찝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빨리 치러졌어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영정사진과 유골함 앞에서 절만 올리는 허전한 장례였습니다. 미라는 장례식 내내 오열하며 쓰러질 듯 연신 울부짖었고 정숙자는 슬픔 속에서도 그런 며느리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문득 너무 연극하는 것처럼 우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 섞인 의문이 스쳐갔습니다. 애통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를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던 것이죠. 주변에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민호의 죽음이 갑작스럽다 보니 친척들 몇 명과 가까운 이웃 정도만 참석한 소규모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숙자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몇 가지 의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화장까지 해버린 거지? 민호 얼굴도 못 봤는데. 슬픔 한켠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이질감은 그녀도 모르게 가슴에 응어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란과 정숙자는 황망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미란은 필리핀에서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했고 정숙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현지 영사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 시신은 너무 훼손되어서 미란의 설명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고 정숙자는 무슨 말인지 짐작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이 유선으로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민호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 현지에서 화장을 권유했다고 하네요. 친척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정숙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작은 항아리 하나가 국제 특송으로 도착했습니다. 민호의 유골함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뜯는 미란의 손이 떨렸고 정숙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작은 상자로 돌아오다니. 정숙자는 유골함을 받아들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미란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자는 울음 속에서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미란의 울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과장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이틀 뒤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만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도 몇 명 왔지만 그들 역시 민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항상 밝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큰 손실입니다. 형식적인 위로의 말들만이 오갔습니다. 정숙자는 아들의 동료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지만 A 사용지에 인쇄된 평범한 부고장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민호 친구들은 하나도 안 왔니? 정숙자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바쁘나 봐요, 어머니. 갑작스러운 일이라 연락도 잘 안 된 것 같고. 미란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란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미란을 위로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젊은 나이에 홀로 남았네.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어쩌다 이런 일이. 하지만 정숙자는 미란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목 놓아 울던 미란이 잠시 휴게실에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금세 그치고 핸드폰을 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퍼서 멍해진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숙자는 자신의 의심이 단지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민호의 영정사진 옆에 놓인 유골함은 너무 작았습니다. 건장했던 아들의 유해가 정말 모두 담겨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미라는 필리핀에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물어볼 때마다 울음을 터뜨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라나, 필리핀에서는 어떤 병원에서 민호를 확인했니? 어머니,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현지 영사관에서 모든 걸 처리해줬다고 했잖아요. 너무 슬퍼서 기억도 잘 안 나요. 미란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고 정숙자가 더 물으려 하면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정숙자는 미란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란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정숙자는 그 모습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걱정 마. 이런 말들이 들린 것 같았지만 정숙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정숙자는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니? 아, 보험회사요. 민호 오빠 장례비 처리 관련해서요. 미란의 대답은 빨랐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자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자는 민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정말로 죽은 걸까? 처음으로 정숙자의 마음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집에 도착해 유골함을 작은 제단에 모셔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화장했을까? 왜 나는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보내야 하는 걸까? 정숙자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이런 질문들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정숙자의 슬픔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유골함을 꺼내어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통곡하다 지치는 날들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비오는 거리를 바라보며 공허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니? 정숙자는 괴로운 밤을 보내고 또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의심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 날 정숙자는 문득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미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미란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목 놓아 울었지만 문상이 끝나갈 무렵 혼자 휴게실에 앉아 있을 때는 눈물을 그친 채 담담한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슬퍼서 멍해진 거였겠지. 정숙자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미란이 전화를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필리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별 의미 없이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의문으로 다가왔어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정숙자는 용기를 내어 미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란아, 혹시 민호 마지막에 병원이나 얼굴이라도 직접 보고 온 거니? 미란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필리핀까지 갈 여력이 안 돼서 현지에서 바로 화장할 수밖에 없었대요. 저도 못 봤어요. 미라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지만 그 눈빛은 왠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자의 속이 답답해졌어요. 아니, 그랬구나. 이상하게도 관련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 엄마도 아들 일인데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알고 싶어서.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지금은 정리가 안 됐어요. 미란의 대답은 항상 회피적이었습니다. 정숙자는 더 캐묻지 못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며칠 후 정숙자는 우연히 거실 탁자 서랍을 정리하다가 민호의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민호 이름으로 된 두꺼운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거액의 생명보험 증권이었고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배우자 오미란이었습니다. 순간 정숙자의 손이 떨렸어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큰 보험을 언제 들었지? 게다가 가입 시기가 불과 반년 전 며느리 미란이 적극 권유해서 들었다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자의 심장은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고개를 저어보았지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보험금 때문에 무언가를 꾸민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정숙자는 그 길로 자기 방 문을 닫고 앉아 보험 증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아들의 환한 웃음 사진이 보였어요. 민호야, 대체 엄마가 뭘 의심하고 있는 거니? 그녀의 마음속에서 슬픔과 의심이 뒤섞인 혼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다음 날 정숙자는 미란이 출근한 사이 조심스럽게 미란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손녀 민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미란의 옷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숙자는 여러 통장과 함께 또 다른 보험 서류를 발견했어요. 민호 명의로 된 또 다른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역시 수익자는 미란이었죠. 보험이 2개나 더 있네. 정숙자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고액의 보험이었고 미란이 모두 관리하고 있었어요. 또한 미란의 메모장에는 보험금 청구 일정과 필요한 서류 목록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어요. 미란의 책상 서랍에서 꺼낸 여행 서류에는 민호의 필리핀 여행 일정이 적혀 있었는데 출국일만 있고 귀국일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귀국일이 없지? 계획 없이 간 건가? 더욱 의아했던 것은 여행 서류 봉투 안에서 발견한 필리핀 현지 주소가 적힌 메모였어요. 마닐라 근교 아파트라는 메모와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주소지? 민호가 묵은 호텔인가? 정숙자는 메모를 품에 넣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민호의 방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에 적힌 신장과 체중 정보가 기억에 남았어요. 민호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약 80kg이었는데 나중에 미란이 보여준 필리핀 현지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신체 정보가 키 170cm, 체중 70kg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0cm나 차이가 난다고? 이건 오타가 아니야. 처음 진단서를 받았을 때는 슬픔에 정신이 없어 그 부분까지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명백히 다른 수치였습니다. 정숙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시신이었던 건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망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민호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철자가 약간 달랐고 생년월일도 하루 차이가 나 있었어요. 이건 그냥 오타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 정숙자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의심을 품은 정숙자는 혼자서 진실 찾기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위에 털어놓기도 어려운 의혹이었기에 그녀 스스로 단서를 찾아야만 했어요. 내가 미쳤나?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거야? 정숙자는 하루 종일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선 그녀는 민호의 방과 물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남긴 여행 가방, 다이어리, 컴퓨터 등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다이어리에는 여행 전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필리핀 연락처 마이너스 제임스, 마닐라 카지노 매니저. 정숙자는 이 메모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민호가 출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왜 카지노 매니저의 연락처가 있는 걸까요? 더 살펴보니 다이어리 뒷부분에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빚을 기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5천만 원? 민호가 이런 빚이 있었다고? 정숙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큰 빚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민호의 물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숙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포착했어요. 민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에 적힌 신장과 체중 정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호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약 80kg이었는데 나중에 미란이 보여준 필리핀 현지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신체 정보가 키 170cm, 체중 70kg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야. 정숙자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분명 민호의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철자가 약간 달랐고 생년월일도 하루 차이가 나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꾸민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며느리 미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보험 서류를 발견한 뒤로 미란은 종종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거나 은행에 다녀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자는 우연히 미란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란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서류가 통과되면 바로 송금할게. 필리핀에서 더 기다리라고 전해줘. 정숙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는 더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은 다음 주에 나올 거래. 그때까지만 참아. 알았지? 미란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자 정숙자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는 살아있어. 그리고 필리핀에 있어. 어느 날은 미란이 혼자 방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통화하며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린 미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고 귀 기울인 정숙자는 분명히 들었어요. 내일이면 보험금 들어올 거니까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필리핀에는 필리핀이라는 단어에 정숙자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필리핀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듯 했어요.
그 상대는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보험금 얘기를 왜 하는지 정숙자는 직감적으로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정숙자는 황급히 자신의 방문을 닫고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하나로 모였습니다. 보험금 필리핀, 그리고 민호의 키가 안 맞는 사망진단서. 혹시 민호는 죽지 않았고 며느리와 누군가 공모하여 거짓 죽음을 꾸민 것은 아닐까? 순간 정숙자는 자신이 상상한 시나리오에 스스로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설마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 민호까지 의심의 대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숙자의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어요.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엄청난 범죄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자는 미란이 출근한 틈을 타 민호의 노트북을 찾아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비밀번호를 시도해보다가 우연히 민호의 생일과 그녀의 생일 조합으로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민호가 마지막으로 검색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필리핀 장기 체류 비자, 외국에서 신분 숨기기, 해외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정숙자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분명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민호의 이메일함에는 필리핀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와 주고받은 메일도 있었어요. 마닐라 외곽의 아파트 임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정숙자는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굳게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입니다. 이대로는 평생 하늘 안고 살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숙자는 작은 수첩에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호 명의의 고액 생명보험 3개 모두, 최근 6개월 내가입, 사망진단서의 신체정보 불일치키, 체중 차이, 미란의 수상한 통화 내용 필리핀과 보험금 언급, 민호의 노트북 검색 기록 해외 도피 관련 정보, 필리핀 현지 아파트 임대 이메일.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였어요. 민호와 미란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죽음을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정숙자는 손을 떨며 수첩을 덮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민호가. 정숙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거짓말과 배신을 그냥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숙자는 결심했어요. 먼저 미란을 직접 컨프런테이션 하기로 말입니다. 진실을 듣고 싶었고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널 찾아낼 거야.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묻고 말 거야. 정숙자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결연한 빛이 돌아왔어요. 이제 그녀는 진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모른 척 지내던 며느리에게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추궁하면 미란이 모든 증거를 없앨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숙자는 교묘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 그녀는 일부러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보험금은 잘 처리되고 있니? 갑작스런 질문에 미란은 수저를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아, 네, 제가 처리하고 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살짝 떨렸습니다. 정숙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어서 정숙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호 보험은 언제 그렇게 든 거야? 내가 몰랐네.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으나 금세 미소를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해드린 건 죄송해요. 민호 오빠가 혹시라도 어머니랑 저희에게 무슨 일 생기면 도움되라고 작년에 가입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자는
보험 증서를 직접 봤기 때문에 가입 시기가 불과 6개월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아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 내가 민호 어머니라고 하니까 보험금 청구 과정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 이것은 정숙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미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무슨 내용을 물어봤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자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필리핀에서 사고 상황이랑 시신 확인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잘 모른다고 했지. 미란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어머니, 오늘 국이 정말 맛있네요. 더 드세요. 정숙자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미란아. 그녀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사망진단서에 민호 신장이 170이라고 돼 있던데 못하겠지? 우리 민호 키는 180인데. 이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달달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도 잘 몰라요. 현지에서 서류를 그렇게 보내왔으니.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치우고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만 주무세요. 미라는 뭔가 피하고 싶다는 듯 급히 부엌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정숙자는 남은 밥상머리에 혼자 앉아 묵묵히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며느리의 반응을 본 이상 이제는 의혹을 확신으로 바꿀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정숙자는 미란이 출근한 후 전화번호부를 뒤져 필리핀 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저희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자는 민호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해당 이름으로 사망 신고된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었을 수도 있으니 현지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정숙자는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방에 앉아 돌아가신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 가족을 지켜낼게요. 우리 민호가 무슨 잘못을 했든 제가 밝혀내서 바로잡겠어요. 이미 며느리와 아들이 공모했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정숙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미란이 출근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정숙자는 조용히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아, 어제 필리핀 영사관에 전화했어. 미란은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네. 왜요? 민호 사망 기록이 없대. 넌 어떻게 설명할래? 미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마 처리가 덜 된 거겠죠.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정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민호 살아있지? 너희 둘이 보험금 타내려고 이런 짓 한 거지? 미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교차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호 오빠는 정말로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세요? 정숙자도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가 다 알아버렸어. 내가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보험 서류도 봤어. 내가 필리핀에 있는 누군가한테
돈 보내주겠다고 한 것도 들었다고.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정숙자는 방으로 들어가 증거들을 모아온 수첩을 꺼내 미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해. 민호는 어디 있니? 미라는 수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숙자는 일부러 민지를 이웃집에 잠시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서 귀가한 며느리 미란을 마주했어요. 정숙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미란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숙자는 미란을 잠시 노려보다가 그동안 꾹 눌러왔던 울분을 폭발시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녀는 소리 지르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숙자는 눈물과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민호 죽은 거 아니지? 말해봐. 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오빠가 살아있다니요? 말도 안 돼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든 아니면 둘이 짜고 이 짓을 했든 난 다 알아버렸어. 그녀 역시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흔들리는 미란의 눈동자가 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미란은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더니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란이 말했습니다. 정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자는 이른 시간부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란의 고백 이후 그녀는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온 밤을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먼저 찾은 곳은 보험회사였습니다. 그녀는 보험 증서와 민호의 사망진단서 사본을 손에 쥐고 담당 직원을 만나러 갔어요. 머리가 희끗한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서류 뭉치를 본 보험사 직원은 당황했지만 정숙자의 절박한 눈빛에 차분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실은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아니 아들하고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정숙자는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직원은 놀라면서도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사망이 위장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시는 거군요.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키와 체중이 우리 아들과 달라요. 게다가 필리핀 영사관에는 사망 기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보험금 지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액의 해외사고 사망보험금이라 내부적으로도 꼼꼼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사실 저희도 확인 과정에서 약간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사망사고에 대한 현지 경찰 보고서와 사망진단이 현지 여행 가이드에 의해 대리 처리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즉,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제3자가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고 그 과정이 매우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통 해외 사망 사건은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 케이스는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저희도 이미 필리핀 당국에 재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숙자는 눈물을 닦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제 의심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미쳤다고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대로
제 아들을 보내버릴 순 없어요. 보험사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부 조사팀과 협의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더 진행해 볼게요. 이런 의심이 드실 만한 상황이네요. 보험사를 나온 정숙자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일부 의혹을 공유받은 상태였기에 경찰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접수해 주었어요. 형사과의 젊은 형사가 정숙자의 진술을 경청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보험 사기는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 등 여러 범죄가 관련될 수 있어요. 형사는 정숙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신체 정보 불일치, 보험 가입 시기, 그리고 미란의 수상한 행동들이 기록되었어요.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국내 수사가 제한적입니다. 인터폴이나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해요. 정숙자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며느님께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당국에 협조 요청을 보낼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혹시 아드님이 필리핀 어디에 있을지 아시는 단서가 있으신가요? 정숙자는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미란의 서류에서 발견한 주소예요. 마닐라 근처 아파트인 것 같아요. 형사는 메모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주소로 수사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우선 며느리 오미란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작하고 필리핀 경찰에 민호 사망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정숙자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사님, 저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미란이 알아차리면 증거를 없앨지도 모르고 민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돼요. 형사는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할 테니까요. 만약 불안하시다면 손녀분을 데리고 잠시 다른 곳으로 가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자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지를 데리고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미란에게는 민지가 학교 행사로 친구 집에서 자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며칠 후 정숙자는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정숙자 여사님, 필리핀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요. 민호 씨 사망 사고 관련 기록이 현지 경찰에 없다네요. 정숙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사고가 났다고. 형사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지 교통사고 신고는 있었지만 신고자 신원도 불분명하고 사망자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형사는 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미란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간 필리핀 현지 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민호 씨 사망 직후부터 통화 빈도가 급증했고요. 정숙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가?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찰과 협력하여 어머님이 제공해 주신 주소를 수색 중입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자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은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머릿속에 필리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어 밀려온 것은 배신감과 분노였어요. 정숙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절망에 빠뜨린 채 보험금을 타낼 속셈으로 숨어있는 아들 내외를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묻고 말 거야. 정숙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제 기다림만 남았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미라는 결국 정숙자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비수처럼 정숙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 사실은 민호 오빠가 살아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자는 비록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니? 정숙자의 울분 어린 질문에 미라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도박 빚 때문이었어요. 민호 오빠가 몰래 도박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오빠가 위험해지기 시작했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난 민호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빚을 한꺼번에 갚고 새 출발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사기극. 민호와 미란 두 사람만의 비밀 계획이었어요. 오빠가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미라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돈을 주고 비슷한 체격의 변사체를 구해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바로 화장 처리한 뒤 민호 오빠는 그대로 필리핀에 숨어 지내기로 했어요. 정숙자는 팔짱을 껴안고 그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돈을 위한 계획이었다니.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가족에게까지 속이다니. 저도 처음엔 말렸어요. 하지만 오빠가 죽겠다고까지 해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빚을 청산하고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다시 한국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정숙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살아있다는 안도감까지 수십 가지 감정이 뒤섞여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의 며느리가 한순간 낯선 악마처럼 보였다가 이내 자신 역시 절박했던 청춘이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가련한 모습으로 보였다가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날 이렇게까지 속이고도. 정숙자는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 내 아들은 어디 있냐고. 이미 정숙자의 신고로 움직이고 있던 경찰은 통화 내역 추적과 미란의 자백을 토대로 곧바로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어요. 민호는 필리핀의 한 외곽 지역 아파트에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미란의 보험금 수령을 지켜보다 함께 도피 생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사팀은 미란이 제공한 정확한 주소로 2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민호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필리핀 경찰이 어젯밤 아드님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로 한국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전화에 정숙자는 무거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정숙자 여사님, 민호 씨가 체포 당시 자백했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보험금을 노렸다고요. 현지에서 모든 것을 계획했답니다. 필리핀 현지인의 시신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거죠. 정숙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도박으로 망가져 있었고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 한국으로 오나요? 약 일주일 후면 인천공항으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숙자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몇 주 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강제 송환되어 인천공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숙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공항 입국장에서 멀리 아들을 발견하자 울부짖으며 달려갔습니다. 민호야 하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수척해진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본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는 뭐라고 말을 잇고 싶었지만 이미 주변을 둘러싼 경찰들에 의해 이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정숙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쁜 것도 잠시 이토록 참담한 모습으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아들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시야에 번졌어요. 곧이어 며느리 미란도 사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전 미란은 정숙자를 향해 손을 모은 채 거듭 죄송하다고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나 정숙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어요. 세상의 법이 심판하겠지만 한 어머니로서 느끼는 배신감과 허망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녀의 곁을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레 부축했고 정숙자는 힘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정숙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민호를 면회했어요. 철창 너머로 만난 아들은 더 이상 그녀가 기억하던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도박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어요. 한 번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빚은 점점 늘어갔고 결국 위험한 사람들에게까지 빌리게 됐어요. 정숙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까지 해치겠다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그래서 이런 미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숙자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속이고 죽은 척하고 우리 민지까지 고아로 만들 뻔했니?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넌 내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아. 하지만 정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고 정숙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미약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있었어요. 법정에서 민호와 미라는 사기, 보험 사기 미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둘 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민호는 3년, 미라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숙자는 법정 마지막 날 두 사람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아팠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정숙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민지를 혼자 키워야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그들을 어떻게 다시 품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만큼은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젖었어요. 민호야,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난 여전히 내 엄마야. 내가 출소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숙자는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몇 달 후 서울의 늦가을 햇살 아래 정숙자의 작은 아파트에는 다시금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이제 민지와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민호와 미라는 사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린 민지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다행히 정숙자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민지, 그리고 멀리 있는 엄마 아빠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민지가 정말 잘 그렸네. 이리 와봐. 정숙자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숙자는 비록 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배신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민지를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다니며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숙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빠, 엄마 모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랑 잘 지내자.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했지만 정숙자는 민지 앞에서는 언제나 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교도소를 찾아 민호를 면회하는 일도 빠지지 않았어요. 엄마, 민지는 잘 지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고 내 반성에 집중해라. 출소하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밤늦게 모두 잠든 후에야 정숙자는 가끔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느새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호야, 내 잘못을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고 나오길 바란다 하고 조용히 아들을 향해 기도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국 제 아들의 잘못을 밝히고 바로잡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허탈했지만 민지를 지켜야 했기에 쓰러질 수 없었어요. 정숙자는 민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저지른 죄는 미워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언젠가 제 품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민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정숙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새로운 삶의 막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